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재명 후보와 조폭과의 연관성 그리고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이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혹시 이재명이 조폭이 됐거나 대장동이 됐거나 연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국감에서 이재명이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워낙에 당당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로 관련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당당했던 국감장의 그 모습이 이재명이 사실상 자백을 한 것에 다름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배임 사실을 만천하에 자백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인재 전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김영환 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실토를 한 것이다, 자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이재명이 그런 식의 자백을 했다라는 것이냐? 놀랍게도 이번 국감에서라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이죠. 이번 국감을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게 되면은 이재명이 보여줬던 모습은 자백을 하거나 실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국감에서 언제 이재명이 실토를 했다는 것일까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초과이익 환수, 이거와 관련된 겁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이재명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넣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국감에서 스스로 배임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는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거랑 배임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저거를 지금 자백을 한 것이다, 입건해가지고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일까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선 대장동 개발에 대한 이재명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처음 하더라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엄청난 업적이라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하도 과장을 했다라 그래서 재판까지도 받았었어요. 이런 엄청난 지금 공익사업이 국민의힘 때문에, 자유한국당 때문에 물거품이 될 뻔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지켜낸 것이다, 그런 식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전혀 딴판의 얘기가 등장을 했죠. 천화동인 주주의 배당금이 공개가 되면서 대장동 사건은 180도 뒤집히게 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배당금을 받았던 것인데 1억을 투자해가지고 1200을 받는 사람이 있고 800만원 정도를 넣어가지고 100억을 받았던 거, 이게 이제 대장동 개발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얼마 안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런 식의 지분 구조를, 대장동 설계 자체를 유동규라고 하는 인물이 했기 때문이었죠. 이재명은 분명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사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는가를 보니까 이거는 당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이 아니라 당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이익 환수 장치를 넣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사업협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협약서 안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초과이익 환수 그 조항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이번 국감에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뭐라고 답변을 한 겁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했냐라고 질문하니까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넣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던 거죠. 국감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보였던 너무나 뻔뻔스러운 모습 때문에 저게 응수다라고 보도가 됐지만 실제로 저게 응수가 아니라 뭐였던 겁니까? 자백이었던 거예요. 누구 덕분에 유동규가 그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이고 누구 덕분에 그렇게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거 자체를 이재명이가 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도 대장동의 최종 책임자는 자기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다만 100% 환수는 하지 못했다, 역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동규와 관련된 수많은 비리 혐의가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선을 그어버렸죠. 자, 그러면은 국감 전에 이재명이 보였던 대장동 개발에 대한 최종 입장은 뭐였습니까?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배임 혐의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설계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자기가 개입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누가 혼자 한 것이다? 유동규 혼자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측근도 아닌 것이고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다. 이게 이재명의 최종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거를 뺀 게 자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배임을 자백한 거다 이런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일까? 도대체 국감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감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검찰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계획 위반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이재명 지사의 기자회견 관련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깨알 지침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마지막에 가서 입장을 바꿨던 결정적인 계기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반부를 지금 확보를 했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저런 식의 지침이 들어가 있으면 이재명이 어떻게 주장을 못하겠습니까? 더 이상은 유동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유동규가 혼자서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침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것들을 유동규 혼자 했다. 나는 모르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전략을 짰다가 위반부까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걸로는 안 되겠다. 전략을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예 그냥 배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라는 거죠. 유동규가 설계를 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지시를 했던 거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재명 뜻대로 그게 잘 진행이 될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공모 과정에서부터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왜 넣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공모 때부터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다. 그거는 그냥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 이재명이 추가이익 환수 조항 그거 넣지 말라고 했던 게 자기였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는 뭐였던 거예요? 악수 중에 악수였던 겁니다. 사실상 자백이나 다름없던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나 교활하고 그렇게나 주도면밀하다라고 하는 이재명이가 왜 그런 식의 악수를 뒀을까? 또 다른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제가 봤을 때 그 의도는 뻔합니다. 국감에서 이재명 가장 무서워했던 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위증입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도 하셨고 선서하는데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형량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감장에 갈 일이 없는 저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국감에 가서 위증을 한다면 처벌받는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답변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활하고 주도면밀한 이재명이가 이번 국감에서 자백 아닌 자백을 했을까? 제가 봤을 땐 저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유동규에 대해서 모른다,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것이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폭과의 연관성 그것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명확해지고 있고 대장동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궁지에 몰려서 자백 아닌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재명 후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끝내기 전에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앞광고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앞광고입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바로 이겁니다. 천안함 전후의 기부 프로젝트인데요. 천안함 유가족들을 돕는 천안함 전후의 기부 펀딩인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영상의 하단에 댓글로 이제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저 펀딩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거 한다고 해서 저한테 좋은 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광고비 같은 거 제가 받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저런 유가족들 우리가 나서가지고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이재명이가 국민들에게 1인당 최소 100만 원 이상씩은 뿌려야 된다라면서 또다시 전 국민들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야, 태양 같으신 이재명 수령님의 거대한 은혜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자, 이게 벌써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곳에다가 검색만 한번 해보셔도 검색어 자동 완성이 될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소식을 벌써 찾아봤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보시면 관련된 뉴스 자료도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따끈따끈한 오늘자 뉴스들만 수십 개가 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자세한 내용을 저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그렇죠. 포퓰리즘입니다.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를 싫어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포퓰리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별것 없습니까? 별것 없습니다. 그 대중적인 인기 영합주의를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인과 리더가 국가를 위해서 때로는 바른 목소리와 쓴소리도 하고 또 잠깐 고통스럽더라도 이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들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대중들이 듣기 좋고 인기 끌만한 소리만 한다라는 거죠. 오늘을 흥청망청, 오늘 이 순간을 흥청망청 탕진해버려가지고 내일의 미래를 포기해버리자,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당장의 그런 대중적인 인기, 대중적인 인기에만 영합하려고 연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사실 오늘의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100만 원을 뿌리자는 거, 이거 뭐 여러분들이 늘 봐오셨던 이재명이의 패턴들 그대로입니다. 국민들에게 돈 좀 팍팍 뿌리자,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더 크게 늘려라, 추가 지원해라, 돈이 부족하다면은 추경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진짜로 심각하죠, 여러분들. 일반인 네티즌들조차도 지금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판입니다. 무섭고 음흉하다. 세금 가지고 매표할 생각만 가득 들어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선거에만 이긴다면은 나라도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서 그다지 틀린 말이 없죠. 전부 다 바른 말뿐이죠.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물론 이 나라에 돈만 많다면야, 국민들한테 선물을 좀 팍팍 쏴준들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인구는 한 500만도 안 되는데 나라 안에서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이 펑펑 솟아 올라오고 그런 나라라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이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여섯 개 정도 발견이 되고 뭐 이러면은 우리도 뭐 중동에 있는 그런 꿈 같은 나라들, 카타르 같은 나라들처럼 뭐 무상교육이니 무상복지니 국민들한테 공짜 연봉 뿌려주고 이러는 거, 공짜 연봉 뿌려주는 거,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지하자원, 특히 상업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을 만큼 채산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자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나라에 없죠.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는 사람을 갈아 넣어가지고 제조업으로 코피 터지게 일해가지고 수출품을 해외에다가 팔아 먹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일을 해야만 해요. 놀고 먹을 수는 없단 말이야, 우리는. 타고난 그 피지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국가 재정은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미 문정부 들어가지고 역대 최대 속도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라 빚이 얼마냐? 1,000조 원을 이미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민정 같은 철딱선이 없는 의원들이 나라 곳간을 왜 쌓아두냐, 곳간을 좀 더 많이 풀자 이렇게 징징거리니까 하다 못해서 문정부의 고위 관료인 홍남기 같은 사람조차도 의원님 지금 나라 곳간이요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재정 상태를 같은 문정부 사람이 걱정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요즘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문 닫은 식당이 최근에만 5만 곳이 넘고 IMF 때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2배 이상 많다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는 3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1번 기업, 그리고 2번 그 기업에 딸려가지고 일하는 회사원들, 임금근로자, 바로 월급쟁이들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이 누구냐?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냐? 이 3개의 기둥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기업들만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가운데 그 밑에서 일하는 중소기업들도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2번 기둥이었던 회사원과 고용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월급쟁이들도 줄어들고 있고, 실업률이 오르고 취업률은 떨어지고, 또 거기다가 내수경제가 박살나니까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이라는 기둥도 빠르게 직격탄을 맞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개의 기둥이 기업, 회사원, 월급쟁이, 그리고 마지막 자영업자, 이 세 개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이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은 특히 문정부의 과도한 정치적인 방역에 직격탄을 얻어맞았죠. 솔직히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는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최근의 사태는 마침표를 찍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만 과도한 어떤 통제와 희생을 요구하는 과도한 정치 방역질로 인해서, 그리고 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서울 강남에서조차 우리나라에서 뭐 특수한 상권으로 분류될 정도인 그 유명한 대한민국 서울의 강남에서조차도 폐업하는 상가가 수천 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4,400건이 넘는다라고 적혀 있죠. 유명한 브랜드조차도 못 버티고 문을 닫고 나가는 판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게 벌써 작년 9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금은 더 심각하겠죠.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50만 원, 100만 원 그 포퓰리즘 푼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주는 용돈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게 대가를 치러야 할 고리대금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공짜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저거 다 국민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메꿔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포퓰리즘 푼돈 용돈이야, 용돈 몇십만 원이 아니라 국가 거시적인 경제의 정상화입니다. 양질의 민간 고용 일자리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민주당 좌파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무슨 대가가 돌아왔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모든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 대가는 서민들의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투잡 뛰는 시대, 투잡 알바를 뛰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파트타임을 뛰게 되었고, 제대로 된 알바 일자리조차 사라져버렸고, 서민 일자리 자체가 증발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더 이상 늦으면 안 됩니다. 제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3대 축 중에 하나인 자영업자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약 40여 년 만에 역대 최저 수치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계층들이 몰락을 하고 극빈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막대한 빚까지 짊어지면서 말이죠.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코로나 이전부터 문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는 진작부터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최종 마침표를 찍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 정책의 실패를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자라는 겁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사도 한번 보세요. 평소 민주당 애들이 그렇게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다가 정작 지난 여름에 전력난이 심해지니까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유지비도 비싼 석탄발전소, 화력발전소를 풀 가동했다라고 합니다. 나라 안에 세금이 왜 부족하고 재정이 왜 모자란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탄소 중립이니 친환경이니 원자력이 나쁘다면서 미래로 가자고 호기를 그렇게 부리더니 정작 급한 불이 떨어지니까 국민들 눈속임한다고 이 인간들이 할 줄 아는 짓이 뭐다? 그렇죠. 석탄발전소 풀 가동입니다. 여러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유지비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를 전문가들의 말대로 제때 팍팍 늘렸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국민들의 가정용 전기요금 그 누진제도 좀 저렴하게 깎아줄 수가 있을 거고,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과 사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산업전기요금의 부담도 원자력 발전소만 진작에 제때 지었더라면, 늘려왔더라면 그 산업전기요금도 더 저렴하게 깎아줄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공기업인 한국전력조차도 적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비는 일단 한번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유지비와 원료 소모 요금은 적어지니까
국민과 기업을 편하게 해주면서 국가 공기업인 한전도 손해를 안 보고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듯 최소한의 상식만 있다면은 국가 운영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운영이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장사가 안 되는 동네 구멍가게를 갑자기 내가 경영해서 살리는 것보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물론 그런데 그 상식이 너무나도 힘이 든 시대지만 말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10조 원 규모로 저축을 해놓은 고용보험기금이 4년 만에 바닥이 났다라고 해요. 지들이 경제를 박살내가지고 실업급여 타가는 사람은 많고 반대로 그 돈을 밀어 넣어주는 국민들은 적어지고 있고 국가재정과 국가기금이 여기저기에서 구멍나고 파탄나고 텅텅 비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여러 현실들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할 줄 아는 게 뭐다? 그렇죠. 세금을 올리겠다. 고용보험 뜯어먹던 거 더 많이 뜯어먹겠다. 세율을 올리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재정이라는 거는 저게 얼핏 보기에는 주인 없는 돈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소액 주주입니다. 저 회사가 상장 폐지되어 버리면은 우리도 다 같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무책임한 좌파 정치인들이 펑펑 뿌려대는 돈이나 이런 용돈들, 포퓰리즘들, 국가 마이너스 재정들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세금으로 갚아 나가야 될 빚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부채가 많은데 여러분들의 세금을 줄여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 좀 정직하게 밥 벌어먹고 사는 국민들 상대로 세율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미 세율이 느는 거 앞서 수많은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 10대, 20대,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생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형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른 되고 나이 먹고 크면은 막연히 부자 되고 싶으시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 좋게 장사를 잘하고 자영업을 크게 성공했다고 쳐. 그래서 한 달에 막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돈을 잘 벌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월 얼마씩 돈을 벌었을 때 거기서 국가가 세금을 40%, 50%씩 뜯어간다니까? 그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왜 내가 세금을 적게 걷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굴려야 된다라는 건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신만고 끝에 좀 노력해가지고 성공하고 돈 좀 벌고 살고 자수성가했는데 네 월소득의 40%, 50%를 국가가 세금으로 뜯어가는 시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북유럽 복지국가가 좋다고?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그 나라에도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과도한 세금을 피해가지고 능력 있는 기업과 유능한 사람들이 다 나라를 떠나가고 있다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는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역대 최대 수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이 1,000조 원에 달하고 나라 빚이 우리나라가 천조국이에요. 나라 빚이 1,000조 원에 달하고 있고 국민 1인당 평균 국가 채무가 1,600만 원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언제 저런 빚을 지고 산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저 돈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저게 앞으로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평생 갚아 나가야 되는 빚이라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고소득자 세금 의존도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약 80%는 상위 10%의 국민들이 멱살 캐리하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걷어들이는 소득세의 80%를 상위 10% 국민들이 멱살 캐리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소득 하위 약 40%의 평범한 국민들, 조금 일에 보태가지고 거의 전 국민의 절반가량은 근로소득세가 거의 면제입니다. 사실상 소득세가 없다라고 해요. 좀 놀랍죠? 여러분,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부자들에게 더 뜯어야 된다, 당연하다 이러지 말고 고생하는 대한민국의 부자와 기업인들, 고소득자들에게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 염치 아닐까요? 능력 있는 국민들아, 너네 진짜 고맙다. 우리가 버스 타가지고 번번이 미안하다. 세금 얼마 써가지고 그 유튜브에 공익 광고라도 하나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맙다라고. 그 피 같은 돈 잘 받아가지고 정말 한번 우리가 제대로 굴려보겠다. 나라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 사업 환경하고 행정 절차 같은 거 번거로운 거 편하게 싹 다 뜯어 고쳐가지고 빵빵하게 사업 환경과 기업 환경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 똑똑하고 유능한 국민들아, 부디 국적 포기하고 우리나라 떠나서 다른 나라 가지 말고
이민 좀 그만 가고 조금만 더 힘내달라,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이게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2, 3년이 멀다 하고 고소득자들의 세율이 야금야금 꾸준히 10년 내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면은 부자들이 이 나라에서 사업하고 싶고 투자하려고 하고 국적을 유지하려고 들겠냐라는 겁니다. 과도한 세금을 뜯으면은 부자들이 버티고 싶겠냐고.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니까 이 불끄기 알바 같은 꼬라지 한번 보세요. 2018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을 하니까 역대급으로 세금을 뜯어가는데도 나라 내 항상 돈이 모자라다라는 거죠. 무능하고 나쁜 사람들에게 국가 재정이라는 생선을 맡겨봤자 아무리 크고 살찐 생선이라도 그 살이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밑 빠진 독처럼 비효율적으로 줄줄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바가지로 물을 퍼담아봤자 그 독이 그 거대한 단지 항아리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무슨 수로 물을 채워 넣겠냐라는 거예요. 상속세 폭탄, 세금 폭탄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자들, 유능한 국민들과 인재들, 자본가들이 이 나라를 자꾸만 떠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마다 전년도에 거의 2배 이상 해외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무서워하는 게 바로 저런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언제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버텨줄까요? 부자와 기업, 그리고 대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핵심적인 유능한 기술 인재들이 세금과 과도한 규제를 피해가지고 이 나라를 떠나버리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평범한 서민들을 고용해주는 일자리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디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력으로 이런 정치인들의 사탕발림 공약에 그만 속아 넘어가야 되는데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